비둘기 두 마리가 귀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였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할 수 없답니다. 동백꽃처럼 강만수. 동백섬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백사장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였고 갈매기가 끼룩거리는 소리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주름이 흐르고 반백이 된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날렸다. 나는 그녀를 씨걸이라 불렀다. 바다를 나는 갈매기 모습이 그녀를 닮은 것 같았고 그녀의 이름도 바다해와 아들 자였기 때문에 갈매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부르게 된 것이다. 어쩌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녀의 말이 갈매기 소리와 비슷하기도 했다. 이른봄 해변에는 바람과 파도와 갈매기 그리고 나뿐이었다. C호텔로 가는 백사장에 내 그림자가 길게 뻗어 파도에 출렁거렸다. 지난주에 도착한 한 통의 문자가 나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 저는 혜자의 언니입니다. 옛날 일들이 기억나신다면 이 번호로 전화 부탁드려요. 혜자에 대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나는 오래전 야간 열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되살아나 밤잠을 설쳤다. 내가 야간 열차에서 그녀와 2번이나 조우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자리에서 벼락을 2번 맞는 일만큼 희박한 확률의 일이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그녀를 만난다는 것도 그 정도의 확률이리라. 다음 날 내가 전화했을 때 그녀의 언니는 혜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으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연과 함께 옛날 일들은 거의 잊어버렸는데 TV 뉴스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야간 열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했다. 추풍령을 지날 때 울렸던 기적소리와 당시 주고받았던 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하더라는 것이다. 내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뉴스도 보지 않고 야간 열차 이야기도 끊고 허공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의사가 기억을 살리고 유지하는 것이 수명 연장을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하며 나를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동생에게 나를 만나겠느냐고 물었더니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언니의 말로는 50년 전 동생이 나와 헤어진 다음 주에 부산 대청동 메리놀 수녀원에 들어갔고 수녀가 되어서는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장애아를 돌보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3년 전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귀국해서는 메리놀 수녀원에 머물면서 메리놀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살고 있다고 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을 위해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간청했다. 나는 그 간청에 이끌려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예 하다가 결국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해운대 C호텔 커피 라운지. 약속한 시각,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다. 라운지에 들어가 발 아래 파도가 치는 창가에 입구를 보고 앉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녀를 만나면 어떻게 부를까? 수녀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혜자씨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리고 씨갈은 주로 편지에서나 불렀던 이름이고 10분 정도 기다리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노령의 여인이 감색 코트를 입은 여인을 부축하며 들어왔다.
얼굴에 남은 옛 모습에 그들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나는 입구로 가서 그들을 맞아 자리로 안내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언니는 흰 머리를 뒤로 걷어 올렸고 시갈은 머리에 진홍색 털모자를 썼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잔잔히 흘렀다. 목이 중간 정도 올라간 붉은색 스웨터를 입은 것이 감색 코트 깃 안으로 보였다. 수녀복을 입지 않았지만 수도자의 기품이 느껴졌고 얼굴에는 병색이 흘렀다.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예, 부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인사에 언니만 대답했다. 그녀의 눈길과는 마주치지 못했는데 초점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다시 물었다. 얼마만이지요? 나의 거듭된 물음에도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오래간만이라는 것과 얼마만이냐는 말 외에 다른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웨이터가 오자 그녀의 언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시켰고 나도 같이 시켰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나는 그녀의 언니와 근황에 관해 몇 마디 얘기했을 뿐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언니가 들려준 바로는 3년 전에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오늘이 가장 밝은 표정의 외출이었다고 했다. 외출 때도 항상 수녀복을 입었는데 오늘은 귀국해서 처음 평복으로 외출하게 되었고 진홍색 털모자와 붉은색 스웨터를 그녀가 직접 골라 입었다고 했다. 언니와 이야기하는 내용을 안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2층의 일식당으로 올라갔다. 대학생부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밥이었다. 달맞이 곳 아래까지 길게 뻗은 백사장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모둠 초밥에 전복과 멍게를 시켰다. 특별히 화이트 와인 석 잔도 주문했다. 나는 그녀의 언니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다. 먼저 전복과 멍게가 와인과 함께 나왔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와인잔을 부딪힐까 생각하며 머뭇거리다가 말없이 언니와 잔을 마주치고는 테이블에 놓여있는 그녀의 잔에도 살짝 부딪혔다. 돌돔 초밥을 가운데 두고 여러 종류의 초밥과 함께 주방장 특선이라고 하며 성게알 초밥도 나왔다. 시갈은 전복과 멍게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고 초밥은 간장에 찍어 먹었다. 그녀는 와인을 아주 조금 한 모금을 마셨다. 언니는 그녀가 오늘 많이 먹는다고 말했고 그녀는 표정이 없었다. 나는 메리놀 수녀원 이야기와 밴쿠버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언니가 전화로 말한 것 이상은 알려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보다 밝아진 것 같았지만 말이 없었다. 나는 옛날 기적소리를 울리며 기차가 달리던 동해남부선 철길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그녀와 송정 해변에 갔던 일을 얘기했으나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는 듯했다.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밴쿠버에 출장 간 일이 있었다고 말하며 밴쿠버가 아름다운 도시였고 스탠리 파크에 있는 토템폴이 우리나라 장승과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로등이 줄을 이어 해변을 밝혔다. 언니는 우리에게 동백섬을 함께 걸으며 데이트하라면서 밤 10시에 호텔로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우리도 일식집을 나와 C 호텔 후문으로 연결된 둘레길로 향했다.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발 아래 조명등이 비추는 인어상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길게 뻗은 해운대 밤바다에는 파도 소리만 잔잔히 들렸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그녀가 원했던 대로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픈 헤어짐을 가슴에 묻었을 뿐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파도가 철썩거리는 밤바다의 인어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두 번째 만난 것은 1967년 4월 부산역에서 밤 10시에 출발하는 서울행 보통 급행열차 은하호에서였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밤이었다. 보통 급행열차는 좌석 지정 없이 두 사람씩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명씩 6명이 비좁게 앉았다. 그날 밤 내 좌석 안쪽에 먼저 자리 잡은 중년 아저씨는 우리와 함께 앉을 몸이 작은 총각이나 처녀를 고르느라 사람들이 자리 있느냐고 물으면 있다고 하다가 출발 시간이 가까워도 앉힐 사람을 찾지 못했다.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몸집이 조금 있는 아줌마가 앉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실제로 앉은 사람이 그 아줌마의 동생 혜자 씨였다. 내 옆자리에 그녀가 앉은 후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며 부산역을 출발했다. 언니는 창밖에서 동생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플랫폼에서 환송객들이 흔드는 손길을 지나 은하호는 북으로 달렸다. 열차는 여러 번 길게 빵 기적을 울리며 봄비 내리는 낙동강 굽이 철길을 철거덕거리며 달렸다. 경전선을 타고 온 서부 경남 승객들이 삼랑진역에서 승차하자 열차 안은 어수선해졌다. 자정 지나 도착한 대구역에서 많은 사람이 또 탔다. 좌석을 못 잡은 사람들은 양쪽 출입문 쪽에 섰는데 운 좋은 사람은 문간 바닥에 앉거나 좌석 팔걸이에 걸터앉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열차가 외관의 낙동강 철교를 지날 즈음에는 비가 그쳤고 차창 밖에는 산기슭의 웅크린 모습이 불빛에 살같이 지나갔다. 내 좌석 창측 중년 아저씨는 코를 골았고 앞자리 청년들도 잠이 들었다. 사람들이 머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젖히고 잠들어 있다. 열차가 추풍령을 오를 때 창밖은 캄캄한데 불빛이 보이는 구비마다 기적을 울렸다. 나와 옆에 앉은 그녀만 잠들지 않고 있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나고 구비를 돌면서 기적을 울리며 심하게 쏠렸다. 나는 왼쪽으로 기울며 그녀의 어깨를 밀치게 되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괜찮다는 뜻으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침묵을 그녀가 깼다. 지난 겨울방학 때 야간 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지요. 그랬는데요. S법대에 다니시죠? 지난 겨울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일을 생각했다. 대학생들은 특급 열차보다 주로 요금이 싼 보통 급행열차를 탔다. 밤 10시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밤새도록 밤하늘 은하수 아래를 9시간 달려 다음날 새벽 7시에 부산역에 도착하는 은하호였다. 대전 대구를 경유하는 은하호는 읍 단위 이상역에는 대부분 섰기 때문에 방학 되면 귀향하는 대학생들로 가득 찬다. 좌석을 잡으려면 개찰이 시작되자마자 경주하듯이 달려가거나 아니면 입장권을 사서 미리 들어가 기다리다가 객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면 재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했다. 그때 우리는 4명이었는데 자리는 2개를 겨우 잡아 번갈아가며 앉아서 갔다. 우리는 오징어와 소주를 사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며 갔다. 그때 건너편 좌석에 여학생들이 여러 타고 있었는데 복도 쪽에 앉은 여대생이 내게
팔걸이에 걸터앉게 해주었던 기억이 났다. 그녀가 진홍색 코트를 입었다는 생각까지 났다.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알죠?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를 보았죠. 한일회담과 삼선개헌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하더군요. 그랬죠. 데모의 중심이 S법대였으니까요. 데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회담은 체결되었잖아요. 그랬죠. 한일회담으로 얻은 청구권 자금이 삼선 개헌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은 몰라요. 공화당의 개헌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를 통해 흘러나온 얘기라고 해요. 삼선 개헌을 못 막으면 다만 장개석의 총통제로 가게 된다고도 했어요. 부산에는 무엇 때문에? 결혼식에 왔다 가는 길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집에. 내가 고등학교 때 가정교사를 하던 집의 주인은 나를 자식같이 대해주었는데 그 집 장녀 결혼식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이었다. 나는 아르바이트 한다는 필요 없는 말까지 했는데 야간 열차에서 일어난 두 번의 우연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 서울에서도 아르바이트 하세요? 그때 가난한 대학생들은 가정교사를 하며 검정색으로 물들인 군복 한 벌로 사철을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입은 검정색 군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었다. 예, 고3을 가르치고 있어요. 귀밑머리가 조금 흘러내린 그녀의 옆모습을 보니 하얀 살결에 눈썹이 가지런했다. 나는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에 실린 괴테의 시 민용의 사파로 나오는 머리카락 날리며 창공을 바라보는 여인의 그림이 생각났다. 그 시와 그림이 좋아 그 페이지를 오려서 육법전서에 책갈피로 넣고 다녔는데 오늘 바로 그 민용이 다가온 것 같았다. 나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감정에 끌려서 노트를 꺼내 민용을 적었다. 민용,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노라. 홀로 떨어져 모든 기쁨으로부터 나는 창공을 바라보노라. 저 멀리, 나를 사랑하고 알아주는 이는 저 멀리 있구나. 어지럽고 타노라. 나의 애간장이.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노라. 나는 민용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읽었다. 참 좋은 시군요. 내가 암송하는 유일한 독일 시입니다. 사실은 입시 공부로 외웠습니다. 그녀도 노트를 꺼내 무엇을 적어주었다. 산비둘기라는 시인데 읽어보세요. 산비둘기 두 마리가 귀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였답니다. 그 나머지는 말할 수 없답니다. 프랑스 시인 장 콕토의 시라고 했다. 내 고향 마을 뒷산에서 굽구굽구 하고 울던 산비둘기를 생각했다. 추풍령 은하 아래서 산비둘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머지가 무엇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은하우 열차는 영동을 지나 으스름다리 산하를 비추는 금강변을 달렸다. 모두 잠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괴테와 콕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열차가 대전역에 들어서자 모두 우르르 플랫폼으로 나가 가락국수를 먹었다. 우리도 사람들을 따라 나가 국수를 후루룩 마시듯이 먹고는 열차에 올랐다. 열차가 천안을 지나 안성평야를 달릴 때 먼동이 트고 산등성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물에 젖은 솜같이 피곤함에 절었다. 열차가 한강철교를 지나며 요란하게 찰커덕 소리를 낼 때까지 깜빡 졸았다. 서울역에서 나는 그녀의 큰 트렁크를 들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광장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그녀의 트렁크는 무거웠다. 나는 그때까지 그녀의 이름도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도 묻지 않았다. 나는 대학 들어와서 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여자를 사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때까지 지키고 있었다. 시골에서 나를 바라보며 농사짓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야만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가정교사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머리카락이 날리는 그녀의 옆 얼굴에 민용의 모습이 다시 겹쳤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감정에 끌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김혜자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녀가 대답했다. 아직 신촌으로 가는 그녀의 버스는 오지 않았다. 학교는요? H대 도안과입니다. 내가 탈 성북동 가는 버스가 왔지만 나는 그녀의 무거운 트렁크를 버스에 실어주기 위해 그녀의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전화번호는 32국에 4780번입니다. 고시 합격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흔들린 순간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같은 자리에서 2번 벼락 맞는 확률의 우연한 만남이 산비둘기 이야기로 바뀌는 도화선이었다. 그것이 슬픈 전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촌 가는 버스에 그녀의 트렁크를 올려주고 나는 성북동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내가 기숙하는 동천학사는 성북동 버스 종점에 있었는데 이화동 S법대 캠퍼스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나는 애써 그녀의 기억을 지우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최루탄 맞으며 데모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청운동 전차 종점 뒤 청와대 서편에 있는 큰 저택에서 K고등학교 3학년을 시간제로 가르쳤다. 내가 가정교사를 하면서도 데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친구 때문이었다. 대학에 들어와 나에게 가정교사 자리를 2번이나 소개해주면서 친해진 그 친구는 S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한일회담 반대 데모부터 박정희의 삼선 개헌 음모의 분쇄 데모까지 핵심 주동자였다. 나는 그를 따라 플래카드를 들기도 하고 혈서를 쓰기도 하며 함께 행동했고 종로우가 골목에서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시며 나라를 걱정했다. 하지만 S법대생 대부분은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휴교령이 내리면 산속의 절로 들어가 공부했다. 나는 휴교령이 내려도 가정교사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 지내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성북동 기숙사로 걸어가던 밤이었다. 대학천 가로등 아래 팔짱을 끼고 얘기하며 걷고 있는 동급생을 보는 순간 나도 그녀를 만나야 한다는 운명 같은 생각이 솟아올랐다. 해화동 로터리에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하숙집 아줌마가 그녀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자 나는 바로 내일 오후 5시 광화문 비각 뒤 금난다방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그녀가 예라고 대답하자 전화를 끊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의 다짐은 간단하게 깨졌다. 그녀와의 만남은 내가 청운동 고3을 가르치는 동안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금난다방에서 이어졌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월요일은 쉬었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눈부신 여름날 교외선을 타고 일영 냇가로 가서 그녀가 이젤에 캔버스를 걸고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름방학에는 부산 해운대 백사장과 동백섬을 걸었다. 낙엽이 지는 가을날에 북한산 계곡을 걸었고 눈 오는 겨울날에 장덕궁 비원에 눈길을 걸었다. 그녀를 만난 후
갈수록 공부도 데모도 시들해졌다. 그녀를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생각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얘기할수록 더 얘기하고 싶은 목마름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종이와 풀을 섞어 붙이고 검정색과 회색과 진홍색 물감을 칠한 벽걸이를 만들어 내 기숙사 방에 걸어주었고 검은 바탕에 진홍색 원과 삼각형이 그려진 넥타이도 만들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생일날 광화문에 있는 고급 일식집 인력에서 가정교사 월급으로 초밥을 사주었는데 와사비가 코를 찔러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학 3년 동안 한일회담 반대에서 시작하여 삼선 개헌 반대로 이어지는 데모로 캠퍼스는 낭만은커녕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날이 많았고 수시로 내리는 휴교령 때문에 강의도 시험도 제때 치르지 못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종로 5가 골목에서 막걸리에 취해 교과를 패러디한 오늘 데모 내일 술집 S 법대다를 외치며 비틀거리고 토하고 꼬꾸라지는 날이 많아졌다. 계속 말을 바꾸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조국의 참상에 우리가 분노할 때 중산층은 꿈과 희망이 사라진 조국을 등지고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다. 겨울방학 때 부산을 갔던 나는 낙동강의 강바람을 맞으며 그녀와 구포대교를 걸어서 건너고 뚝길을 발이 시리도록 걸었다. 붉게 넘어가는 저녁로를 보면서 암울한 조국을 떠나 브라질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해 한국외환은행이 브라질 상파울루 지점을 개설하게 되어 그 은행에 들어가면 브라질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래도 조국인데 꿈이었던 고시를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녀는 말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4학년이 되자 나는 중3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일요일에 쉬게 되어 그녀를 따라 명동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렸다. 미사를 마치면 소문난 종로 2가 미진에서 메밀국수를 먹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에는 외화 전문 중앙극장에서 세계적인 인기 영화 부배의 여인을 보았다. 감옥에 있는 부배를 면회가는 연인 역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그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고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준비하여 4학년 때 처음 치른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낙방이 발표된 날 친구들과 삼각산 아래 진관사 계곡에서 취하고 하우작거렸다. 며칠 후 나는 그녀의 서교동 하숙집과 가까운 대포집에서 정신이 나가도록 막걸리를 마시고는 남은 길은 이민뿐이라고 얘기했다.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그녀의 간절한 설득에 시험에 합격하는 날에 만나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하고 다시 공부에 들어갔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한 그 해에 또 떨어지고 말았다. 그해 가을에는 군대 징집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 창원 훈련소에 입소하였는데 난데없이 폐결핵 판정을 받아 3일 만에 귀향 조치되었다. 길게 뻗은 훈련소 버드나무길을 걸어 나오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에 울었다. 고향 가는 버스를 타고도 가눌 수 없이 눈물을 계속 쏟았다. 폐결핵은 고시의 도전도 이민의 꿈도 모두 암울하게 만들었다. 고향에 돌아간 다음 날 보건소에 등록하고 매일 파스를 20알씩 한 움큼을 먹으며 한 주일에 한 번 스트랩토마이신 주사를 맞으며 폐결핵 치료에 들어갔다. 나는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약을 먹고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주는 개소주를 먹으며 치료에 전념했다. 그래도 한 가지 줄은 잡고 있어야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건소장과 고시의 도전에 대해 의논했다. 그는 정신력이 폐결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나의 도전에 동의했다. 그 대신 하루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공부하고
10시간 이상 잠을 자도록 권고했다. 고향집에서 다시 고시 공부에 들어갔다. 주체할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밤늦도록 들길을 걸었다. 그녀를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나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수정동 그녀의 집 골목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야위어진 몰골을 가지고 그녀를 만나기 싫었다. 내가 처음 낙방하고 한강변에서 막걸리 대포로 취했을 때 사실상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만나지 말자는 약속도 했던 것이다. 부산에 갔다 온 뒤로는 더욱 성실하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개소주를 먹으며 하루 4시간 공부하고 밤이 되면 잤다. 눈물이 날 정도로 외로우면 달을 보며 노래 부르며 들길을 끝없이 걸었다. 모든 길이 정지된 속에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공부는 집중력을 높여주어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다가 매일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하는 식사를 하는 것도 치료를 빠르게 했다. 나의 폐결핵은 3달 정도의 치료를 받자 남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좋아졌다. 그렇게 고시 준비를 한 다음 해 5월 3번째 도전에 기적같이 합격하여 산비둘기 전설은 이어지게 되었다. 일어설까요? 그녀는 말없이 일어섰다. 우리는 동백섬 동남쪽 벼랑 위에 만든 둘레길로 들어섰다. 서로 비껴 걸을 수 있는 넓이에 나무로 만든 둘레길은 흔들거렸다. 나는 기우뚱거리는 그녀의 왼쪽 팔을 잡고 부축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려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나무 둘레길을 지나 도로에 올라설 때까지 그녀를 부축하여 걸었다. 동백섬 남단 최치원 선생이 남겼다는 해운대가 음각된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 대한해협 밤바다를 보았다. 멀리 오륙도 등대 불빛이 밤바다를 비추었다. 대학생 때 해운대 석가까지 내려가 바위 위 천막 횟집에서 멍게와 해삼을 먹었던 추억이 떠올랐다. 저 아래 해운대 석각 보여요?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저기서 멍게와 해삼을 먹었는데. 예.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다. 석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해 7월 초에 휴교령이 내려 여름방학이 2달이나 되었지요. 예. 그녀는 처음으로 눈가에 가느다란 웃음을 지었다. 그때 내가 혜자 씨를 씨걸로 불렀던 것이 기억나요? 그녀가 답이 없었는데도 나는 또 물었다. 그날 소주에 취해 비틀거리며 벼랑을 올라올 때 내 손을 잡고 끌어주었는데. 그녀는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이었다. 가로등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잃었던 것을 되찾으려는 듯 멀리 밤바다를 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칼을 날렸다. 저쪽 한 쌍의 젊은이 이외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행정고등고시 재정직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날은 6월의 어느 날이었다. 고향에서 서울신문에 발표된 합격자 명단을 본 그날, 나는 그녀에게 합격 소식과 함께 부산으로 간다는 전보를 쳤다.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부산에 머물리라 생각해서였다. 우리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있었다. 합격할 때까지 찾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도 했지만 폐결핵에 걸린 후로는 고시에 대한 자신도 건강도 잃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합격도 하고 폐결핵도 거의 나았다. 나는 전보를 친 다음 날 부산으로 갔다. 자갈치 시장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서면행 버스를 탔다.
초량을 지나 고고한 입구에서 내려 그녀의 집으로 가는 수정동길을 걸었다. 여름날 오후 태양은 뜨거웠다. 과연 부산에 있을까? 어떤 변화는 없었을까? 첫말은 어떻게 할까? 2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나는 그녀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그녀가 다닌 K여고 교문이 나왔다. K여고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언젠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녀가 S의대에 떨어졌을 때 알 수 없는 충동으로 입시 공부 때 먹다가 남은 각성제를 몽땅 먹었다가 앰뷸런스에 실려 대학병원에 가서 깨어났다는 이야기. 다음 해 방향을 틀어 미술대학을 갔다는 것이다. 그때 진폭이 큰 그녀의 행동에 매우 놀랐다. 어느 날 그녀가 S의대 입학원서에 붙였던 것이라며 머리를 두 갈래로 묶은 사진을 주더니 얼마 후 그것을 빼앗듯이 되찾아갔다. 그녀와 만나는 동안 예고도 설명도 없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순종적이었다. 나는 학교 앞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전화를 바로 받았고 나는 K여고 교문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날 우리는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고 동백섬 천막 횟집에서 합격 축하 맥주를 마셨다. 대한해협의 밤바다는 파도가 높게 철썩거렸다. 밤바람에 한기가 돌았다. 나는 섬마루에 올라가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도로를 건너 돌계단을 올랐다. 내가 앞장서서 몇 걸음을 올라가는데 그녀가 멈추어 섰다. 힘들어 보였다. 손을 내밀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돌계단을 올랐다. 처음으로 눈빛이 서로 정면으로 마주쳤고 처음으로 미소보다 크게 웃었다. 가파른 길에 그녀를 끌다시피 하다 보니 나도 숨이 찼다. 소나무 사이로 불빛이 쏟아졌다. 마루에 올라 벤치에 앉았다. 긴 세월에 소나무들이 크게 자라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보안등 불빛 아래 늦게 핀 동백꽃 몇 송이가 보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해 겨울방학 동백꽃 만발한 섬마루에 올랐을 때 그녀가 동백꽃 같은 볼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녀의 볼에는 동백꽃의 홍조가 흐르고 있었다. 옛날에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나요? 예, 동백꽃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을 했다. 그녀의 눈길은 불빛에 비친 동백꽃을 확실하게 향하고 있었다. 대학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가던 2월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웠어요, 그때. 그녀가 두 번째 문장으로 된 말을 했다. 백사장에서 발이 파도에 빠졌던 일 기억나요? 천막을 치고 모래로 덮은 벙커 횟집에서 안하고를 먹었죠. 그랬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가스등 켜진 모래 벙커 횟집에서 소주에 취한 일과 파도가 높았던 일을 얘기하고 추풍령의 산비둘기와 민용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기억을 살려보려고 애썼다. 그녀는 계속해서 문장으로 된 말을 했다. 그녀의 눈에 초점이 생겼다는 것과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녀가 문장으로 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충분한 만남이었다. 그녀의 언니 말대로라면 내가 그녀의 수명을 얼마간 연장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왜 수녀가 되었는지, 밴쿠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전히 궁금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고시에 합격하고 그녀를 만난 몇 달 후 나는 경주로 발령을 받았다. 경주 가는 길에 부산에 들렀다. 그날 그녀의 언니와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녀의 형제는 여자만 5이고 그녀는 셋째였다는 것을 알았다. 토요일이면 나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그해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갔다. 해운대를 많이 갔지만 5, 6도가 발 아래에 있는 태종대도 갔고 낙동강하고 에덴 동산에도 갔다. 주일에는 그녀를 따라 범일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밤 9시 마지막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에 돌아왔다. 나는 경주에 가서 처음에는 시내 황호동에서 하숙을 하다가 신라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남산 탑골의 옥룡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남산으로 불리는 금오산은 산 전체가 불상과 암자로 가득하여 신라 문화가 아름답게 보존된 곳이다. 화창한 봄날 그녀와 함께 탑골을 타고 남산에 올라가 해가 기울 때까지 불상들을 구경했다. 어둠이 내릴 때 옥룡암 사랑채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는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9시에 출발하는 부산행 고속버스 막차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옥룡암으로 돌아와 밤을 지내게 되었다. 대학생 때 명동성당에서 우리는 순결 서약식에 참여한 후 순결에 대해서는 서로를 믿었다. 나는 사랑채 아궁이에 장작으로 군 부를 때 방을 따뜻하게 하였다.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그녀가 먼저 잠에 골아 떨어지자 나는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잠을 잤다. 다음 날 그녀의 어머니들이라고 경주 명물 황남빵을 사서 보냈는데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주말에 우리는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한 달여 흐른 어느 토요일, 그녀와 결혼식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부산에 갔다. 우리는 해운대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없다가 D여고 앞에서 택시를 세우고 나를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는 범일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택시를 탔다. 우리는 동백섬으로 가서 해운대 석강 옆 천막 횟집을 찾아 아나고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나는 결혼을 언제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오늘 범일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수녀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나는 맥주만 마셨다. 그녀는 말하기 싫을 때는 무엇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술만 마시다가 밤늦게 그녀를 수정동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산비둘기 이야기는 이렇게 황망하게 끝났다. 나는 옥룡암 풍경 소리에 많은 밤을 울었다. 애간장은 타고 어지러웠다. 그렇게 겹겹이 쌓아 올렸다가 툭 떨어져 버린 인연이 슬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봄날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보안등 불빛이 쏟아졌다. 50년 전같이 오늘도 헤어짐을 말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9시 반이 지났네요. 언니가 10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수녀님, 일어설까요? 예. 씨갈로 부르고 싶었지만 수녀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다. 불빛에 보인 그녀의 눈망울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의 만남으로 얼마간이라도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그녀에게 평화를 주소서.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내 손에 떨어졌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녀의 마지막 말로 들렸다. 밤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소슬하게 불었다. 늦은 밤 파도 소리도 어둠에 묻혔다. 우리가 호텔 커피 라운지로 갔을 때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제라고는 혜자밖에 남지 않은 터라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니와 동생은? 놀라는 내 모습에 언니가 더 놀란 듯 눈이 커졌다.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조용히 무겁게 말했다. 다들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집안에 말 못할 내력이 있어서. 그래서 혜자는 의사가 되려는 생각도 했지요. 결국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라운지 창밖의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녀의 눈빛이 평화로워 더 슬퍼 보였다. 두 손을 잡으며 악수하고 시거를 떠나보낼 때 그녀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돌아서 가는 그녀의 진홍색 털모자를 보면서 나는 처음 만났던 야간 열차에서 그녀가 입었던 진홍색 코트를 생각했다. 나는 밤의 백사장을 걸었다. 우리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사연들이 모래알처럼 발끝에 밟혔다. 파도 소리가 시갈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아픔이 가슴에 밀려왔다. 추풍령 야간 열차에서 산비둘기로 만나 해운대 백사장에서 갈매기로 정을 주었고 동백섬에서 동백꽃처럼 빨갛게 피었었는데 그 시절 그녀의 눈동자는 슬펐고 나의 마음은 목말랐고 두 영혼은 가난했었는데 그녀의 언니가 말한 말 못할 내력이 50년 전 이별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불렀지만 오늘도 말이 없는 그녀를 보며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묻기로 했다. 사연을 내 가슴에 묻는 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그녀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50년 전 나머지는 말할 수 없다던 그 산비둘기 그리움을 남기고 말없이 떠났던 그 민용 오늘 또 말 못할 내력을 남기고 그냥 떠났다. 차가운 겨울에 진홍색 꽃을 피우다가 봄이 되면 꽃송이가 통째로 툭 하고 떨어지는 동백꽃처럼